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맞아. 뭐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냐, 또 뭐 우리 전에 얘기했었던 뭐 중동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저는 그것보다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니, 뭐 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엄청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사실 그렇지. 네. 진짜 내가 진짜 종목 추천 한번 해? 어이, 뭐. 내가 저 유튜브 시작한 지가 그 10년이 가까이 돼요. 물론 우리 여의도 멘션 시작한 지는 한 2년, 우리 2년 되니 3년 돼가니? 3년째 돼가는구나. 네, 3년째. 우리는 그렇게 돼가는데 횟수로 3년째네, 그지? 네, 횟수로 3년째. 횟수로 3년째 돼가는데 한 번도 내 종목 추천 안 했는데 오늘 한번 가? 제가 한 번도 형매 종목 추천을 마다한 적이 없어요. 예, 마다한 적이 없어요. 그게 종목 추천을 해주시는 거는 자유고,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은 또 제가 지는 거고, 뭐 형님 때문에 뭐 인생에 고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뭐 역경도 겪고 했지만, 예, 판단은 제가 하는 거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쉐일 쉐일 오일. 쉐일 오일하고 미국의 석유화학 관련한 정유회사 관련한 종목들에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난 취임사에서 느껴졌어. 아, 그래요? 좀 설명을 해보면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물가가 곧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대목을 주목하지 않더라고. 그냥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0%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의외로 멕시코, 그 다음에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하려는 거,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나 이런 것들 내놔라, 뭐 거의 이런 논조들. 또 콜롬비아가 또 굴복했잖아. 그렇지. 뭐 이런 것들만 좀 언급을 한 거에 주목도를 보였지, 내 눈에는 돈이 되는 것 같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물가가 안정될 텐데 라는 그 대목이 가장 중요도가 높게 보여졌어. 행간을 읽으셨죠. 좀 설명을 해볼게. 네. 사실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정말 미국의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학자들, 미국 유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어도, 우리도 트럼프 찍긴 찍었지만 저놈이 저렇게 관세 부과하면 물가 오를까 봐 걱정은 많아요. 이게 다 있어. 네. 그러면 결국 관세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게 어떻게 될지 감을 잡고 있거든. 그런데 그럼 트럼프는 관세를 왜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 이유가 있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힘을 누구 때문에 얻었냐 하면 미국 때문이야. 네, 그렇죠. 사실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미국이 다 불렀어요. 어디로 불렀느냐? 브리튼 우주로 불렀어. 네. 브리튼 우주는 미국의 휴양지 중에 하나야. 거기 그래서 브리튼 우주 체제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국방 부분에선 북대서양 조약기구, 우리 나토 우리 방송에서 많이 해드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 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위와 관련된 조약은 나토를 중심으로 체결을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경제와 관련된 어떤 룰을 세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휴양지에 전 세계 의미 있는 국가를 다 부른 거야. 다 오세요. 내가 다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전쟁 때문에 고생들 하셨는데 좋은 구경도 시켜드릴게 하고 불렀어. 그리고 자, 여기에 합의합시다. 근데 그게 뭔가 자유무역이야. 쉽게 얘기해서 자유무역이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여러분 공존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패권 국가들은 반드시 무슨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패권 국가가 됐냐 하면 육해공 중에 뭐야? 해군이야. 미국도, 우리나라는 사실 육사가야. 저놈이 육사 들어갔어, 이렇게 되잖아. 해사 들어갔으면 육사 들어갈 점수 좀 모자랐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미국은 제독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해군의 나라야. 그리고 왜 해군의 나라냐? 미국만 해군의 나라가 아니라 역대 제국들은 모두 해군의 나라야. 영국 대영 제국. 스페인 마찬가지지. 네덜란드, 동인도
제주도 회사. 그렇죠. 전부 이 해군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국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거리에서 쉽게 얘기해서 약탈적 경제, 수탈적 경제를 해와야 되는데 뭘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가져오는 과정에 뭔 일이 생길 수 있어? 해적들을 만나는 거지. 말라카 해협 지날 때 그냥 다 털릴 수 있잖아. 그렇지.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원거리 무역으로 국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군력이 막강하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해적을 그냥 해고나 시킨 적이 많잖아. 너 그냥 그러지 말고 네. 들어와. 내가 너 제독으로 임명하고 네. 자기도 줄게. 야, 너 자꾸 왜 우리 배를 괴롭혀? 자, 그럼 너 우리 해군이다. 네. 다른 나라 배들은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우리 배는 건드리지 마. 명예를 줄게.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통치할 수 있는 기반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해군력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폐해를 복구하지도 못한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니네들이 다시 자국 국방을 할 수 있겠냐, 자주 국방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 자주 국방력은 제공해 줄게. 나토로. 그리고 전 세계 해국력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미국이 제공해 줄 테니 니네는 경제 재건에만 힘써. 그리고 그런 말에 많은 국가들이 찬동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바로 소련 때문이야. 소련이라는 잠재적인 위협 국가가 도사리고 있는데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고 본토에는 거의 피해를 입은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소련이 그 근처 동유럽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까지 점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력이 어마어마해졌다고. 그러니 서유럽 국가들이 야, 소련이 갑자기 넘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막을 역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미우나 고우나 미국이 미군을 보내준다고 하고 그리고 경제에만 포커스해서 발달하면 된다고요? 그럼 저희 다른 국방비는 덜 쓰고 그걸로 국가 재건 사업이라든가 R&D라든가 뭔가 그런 것만 하면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본인들도 결국 미국의 생태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알고 있었지만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논리가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브리튼 우주 체제가 등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법한 국가로 성장했던 나라들,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느 국가 꼽아 넌? 뭐 일단 소련이 체제 경쟁을 했었고요. 그렇지. 네.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일본. 네, 일본이 먼저 등장하죠. 그렇지. 네, 일본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중국인가요? 그 정도 순서 되겠지. 자,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발달한 이유가 뭐야? 미국 자위대. 네. 군비가 안 들어가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그 미군 부대를 오키나와를 비롯해서 일본 그 열도에 상륙해서 거길 지켜줌으로써 군비는 안 들어가는데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은 자유무역으로 마음껏 열어주고 돈 왕창 번 거지.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 전 세계 경제에 탑을 달렸던 게 일본이잖아. 그리고 중국. 소련이 워낙 강성해지니까 미국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 사람 화해하자 해서 화해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자유무역할 수 있게 기회를 줬던 게 또 미국이라고. 그렇죠. WTO에 가입한 것도 미국이 허락해 준 거고. 그랬더니만 미국의 턱밑까지 쫓아온 거야. 그래서 결국 뭐다?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던 많은 국가들이 그 힘을 얻었던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이 제공했던 가장 근원적인 체제 환경, 브리튼 우주 체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향해왔던 자유무역. 이거 없애야겠다. 이건 거야. 그럼 자유무역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호무역 해야지 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국가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서 올해도 미국 뭐라고 그래야 돼? 한도, 국가 부채 한도를 어디까지 늘릴 것이냐 이 협상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이 고민까지 이르게 된 그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진 이유가 뭘까? 두 가지네. 우리가 왜 다른 나라 가서 그 나라를 지켜주고 앉아있지? 그리고 대가도 안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미국 입장에서입니다, 여러분. 실제 저는 대가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뭘 받았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 나라에서 우리가 군대를 주둔하면서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미 국방비만 줄여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전부 미 국방비 줄이기 위해서 컴백. 그러면 옛날에 그 자유교역의 가장 근원적인 힘
미군이 해군과 미군의 공군과 미 지상군이 지켜줄 테니 교육만 신경 쓰세요. 그 어떻게 보면 담보해줬던 개런티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제는 저희 그렇게 자유무역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향하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라고 할 거 아니야. 바로 그렇게 되면서 미국 내부의 세국주의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걸로 돌아서게 되는 배경이 바로 자유무역과 반하는 이걸 하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런데 그동안 출혈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그 출혈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좀 대가를 받아야겠다는 거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전 세계 경제 생태계가 가만히 봤더니 이 브리튼 우주 체제 이후 미국의 물건 팔려고 만든 물건들이 너무나도 많아. 예를 들어서 미국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성장했던 회사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이들 중에서 미국 시장이 없었다고 했었을 때 지금의 반열까지 올라간 회사가 없죠. 거의 없어. 물론 이제 큰 회사까지는 됐겠지만 글로벌 탑티어의 회사까지 발돋움했다? 그렇게 보기 어려워. 오죽하면 미국 상무부에 새로 장관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한국은 말이야 동맹인 척 해놓고 가전제품 팔려고 한다. 아니 취임하려고 청문회 때 그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그런데 통계상 숫자상으로만 보이는 것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물론 미군이 한국에 있으면서 본인들도 이득 얻은 건 많이 있지만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 얘네들 가만히 보니까 공장을 크게 짓고 회사가 커지면 그걸 유지를 계속하지 않으면 회사는 망해. 그렇죠. 자 그러면 걔네들이 회사가 유지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미국의 물건 팔아야겠네. 자 그러면 미국 물건 팔 때마다 이제 돈을 거둡시다. 그게 바로 관세. 자 그런데 이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뭐와 맞물리냐 하면 결국 우리 문 닫고요. 그동안 우리가 퍼주면서 너희들 부강하게 해주고 우리가 오히려 위협을 받을 정도로 성숙하게 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징수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대가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거든. 비즈니스맨들 중에서 트럼프처럼 업력이 오래되고 그리고 실무에 정말 빠꼼이라고 할게. 마삭한 사람은 웬만한 경제학자들보다 아주 능수능란해. 또 본능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면도 있어. 이론적인 체계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트럼프는 공부 안 했나? 유펜 나온 사람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의 그 형인가 동생이 MIT 교수잖아. 삼촌이야? 삼촌이구나. 네, 삼촌. 그래서 가족 전체가 뭐라 그러지? 그 하이브레인들이야.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그 저녁 식사 때 아니면 그 땡스 기빙 데이 때 뭐라 그러지? 그냥 가족 담론 수준이 큰 테이블 앞에서 그 수준이 칠면조 먹으면서 이게 야 오징어 게임 또 봤냐? 이게 아니야. 그런 집안이 아니라고. 그잖아. 아버님도 뉴욕에 내노라는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그 할아버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이 대화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미스터 트롯 봤어? 미스터 트롯 봤어.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도 볼 수 있겠지. 아니 오징어 게임 얘기했는데 갑자기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대화도 하겠지. 하겠는데 그것만 할 수 있는 수준의 집안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굉장한 선견지명이 있고 나름대로 능수능란한 면이 있는데 관세 부과를 처음에 강하게 윽박질렀거든. 나 전 세계 10%하고 중국의 60% 때리겠다. 그럼 물가 폭등해. 그런데 결국은 저놈 물가 때문에 그거 못 때리네 하는 순간 자기 칼자루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진짜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 칼자루를 손에 쥐고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물가라는 아킬레스건을 없애야 되잖아. 근데 물가에 관한 근원 물가라고 불러. 이 근원적인 요인들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하면 유가지. 에너지야. 그런데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자,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인들이 물가가 오를 것 같아. 그럼 그 오를 것 같은 걸 감내하게 만드는 건 일부라도 물가를 낮춰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일부는 물가는 올랐는데 제가 월급이 더 늘었어요. 두 가지겠지. 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모두 다 필요한 게 셰일 산업을 육성하는 거야. 자,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은 셰일 혁명을 달성한 이후 전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돼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이 셰일 때문에 미국이 매장하고 있는 매장량, 석유 매장량도 전 세계에서 최대가 돼버렸어. 물론 러시아도 셰일이 있고 유럽도 셰일이 있고 아라비아 반도에도 셰일이 있지만 이 셰일을 채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시추와 관련되고 석유를 탐지하고 그걸 정제하는 분야에 관련된 엔지니어들, 이 엔지니어들이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의 숫자가 미국 밖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엔지니어들 숫자보다 더 많아. 그래요? 왜 그럴까? 대단하다. 왜 그럴까? 미국의 역대 시총에 1960년대부터 IT 혁명 직전까지 전부 보면 시총 1등부터 10등 안에 항상 정유사가 있어. 세계는 석유가 지배했던 세상이 2차 세계대전 때부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구멍 뚫고 거기에서 석유 캐는 그 기술력, 그리고 그렇게 많은 정유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한 그 많은 그 관리 인력들, 이게 미국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대거 보유하게 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은 셰일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예전에는 이거 뭐 캘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것에서도 석유를 캐낼 수 있는 그런 제반 기술을 자체적으로 숙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그동안 이렇게 많은 석유와 관련된 엔지니어들을 많이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력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까지 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교수님, 저도요 예전에 셰일 관련한 회사 투자해 보려고 했는데 글로벌 유가가 75불 이상이 안 되면 교수님 죄송하지만 셰일은 경제성 없습니다. 그 75불 이상이 돼야지만 그게 캐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지, 그게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막 이런 소리를 하신다고. 네, 그렇죠. 저도 동의하죠. 저도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전에 KDI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요즘도 국가에서 보고서 써서 드리는 대표적인 내 파트가 경제성 분석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다 공항 짓는 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기다 산업단지 짓는 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지, 이거 해드리는 건데, 그때 보면 독특한 게 있어. 앞서서 투자했다가 깡그리 망한 회사들 있지. 네. 얘네들이 지불했던 그 비용 있지. 네. 그거는 뒤에 회사가 경제성 검토 좀 해주세요라고 했었을 때는 그 비용은 비용에서 빠지지. 자, 그럼 한번 돌이켜볼까? 우리 미국에서 왜 셰일 혁명이 일어났는지 따지고 보면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야. 그때 미국이 정말 그 건국 이래 커다란 샥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렇죠. 미국 경제를 어떻게든 다시 부흥시켜야겠다 해서 금리를 제로 금리로 만들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로 유동성, 돈을 뿌렸어. 헬리콥터로. 네. 돈 좀 갖다 쓰세요. 사람들도 좀 채용해 주시고요. 뭔가 사업 좀 벌려보세요. 이거 사람들이 실직을 하니까 지금 도저히 뭐 경제가 안 굴러가네요. 그랬더니만 버냉키 시절. 그때 버냉키지, 맞아.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미국의 돈 많은 정유회사들, 그리고 엔지니어들, 그리고 신기술을 트라이하고 싶었던 많은 혁신가들이 그렇죠. 진짜요? 그러면 원래 이게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실험 못했던, 과거에도 그 존재를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잖아요. 이론적으로 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돼서 안 했던 건데 저희 셰일 산업 한번 해보려고요. 갖다 쓰세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수압파쇄법이라는 걸 좀 개발하긴 했는데요. 이걸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정답이야. 그리고 그거에 가장 많은 그 투자가 들어갔던 이유가 뭘까? 결국 또 땅이야. 이렇게 유동성을 또 경제 위기 생기니까 돈을 뿌렸다? 그럼 돈값은 결국 떨어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망했다 하더라도 이 셰일 산업 한다고 어쩔 수 없이 부지 매입해놓은 그 땅 가격은 결국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면들도 꽤 있었던 거야. 몇수 앞을 내다보는 참 정말. 그런데 결국 그 말도 맞았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셰일 분야에 그 당시 2007, 8년 이후에 엄청난 돈이 쏟아지게 됐고, 그래서 2014년도에 드디어 셰일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게 됐어.
수압파쇄법으로 어떻게 해서 지층을 뚫어야 되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전부 알게 됐는데,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가라는 게 들락달락했을 거 아니야. 또 사우디 뭐 오펙에서 증산한다고 그러지, 또 뭐 러시아 증산한다고 그러지, 막 그러잖아요. 감산을 해야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지. 감산한다고 그러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처음에는 지층, 이 쉐일 지층을 엑스레이처럼 마치 이 내부를 찍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동네는 어떻게 됐더라 이런 거 다 찍기 위해서 또 초기 회사들이 엄청난 투자했고 그걸 수압파쇄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나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추구멍을 하나를 내린 다음에 옆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옆으로 가고 또 다른 데로 뚫어가지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한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양쪽으로 옆으로 가는 기술 누가 또 개발을 해. 그러고 났더니 이것도 또 모자르니까 또 한쪽으로 또 뚫은 다음에 층을 여러 개로 나눠서 또 뚫는 것도 해보고. 그런데 초기에 그거 R&D 트라이 앤 에러 하면서 엄청난 자금 지출하다가 망한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접은 회사들도 있고 접기 직전 회사들도 있고. 그럼 그 회사들을 그 뒤에 셰일 회사들이 인수했지. 싸게. 그럼 그 앞에 시행착오 비용은 기술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셰일이 국제 유가가 75불 이상 돼야지만 단가가 유지되고 생산성이 있는 거잖아요가 아니게 되어버렸어. 그렇구나.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고 여러 가지 셰일도요. 그 뚫고 들어갔는데 이게 중질륜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질의 정유인지 이게 또 다른 게 여러 가지 섞여 있거든. 그래서 모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40불 대만 돼도 경쟁력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자, 그래서 미국은 셰일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엄청난 투자해 놓은 거. 그리고 내가 다시 얘기했지만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어느 쪽 엔지니어가 가장 많다? 석유. 그렇지. 그럼 걔네들 일자리와도 관련되고. 그러면 답 나왔네. 관세 부과하기 전에 유가 낮춰서 많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기름으로 가스 스테이션 갔는데 주유소 갔는데 유가가 많이 싸졌네. 역시 트럼프 좋다. 트럼프 이거 난 저 생활물가 걱정했는데 괜찮아. 그 주유소 갈 때 항상 느끼잖아요. 대통령 일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모두가 머리 굵어지면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자동차에 나요. 그 나라는 기차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그러니 그냥 기름 넣을 때마다 생각나는 건데, 딱 유가 봤더니, 트럼프 괜찮네. 트럼프 정치 잘하네. 그걸로 유가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게 진짜 자동차에 맞는 기름값만 낮아지겠어. 우리 여기 있는 물건 중에 석유 안 들어가는 게 어딨어? 이것도 다 석유로 만든 거죠. 그렇지. 그리고 농수산물 가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다 석유야. 석유. 미국은 트랙터가 재배하고요. 트랙터가 수확하고요. 비료가 다 석유화학 물질들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 이게 석유인데 그 유가 낮춰주고 거기다가 그 유가를 직접 생산해서 전 세계 유가 낮추는데 일조한다? 미국 내에 일자리 대거 생기게 만든다는 거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하이브레인들, 빅테크 기업에 종사하는 애들 연봉이 너무 높아서 그 양극화 때문에 문제야. 우리 카이스트에서도 AI로 박사학위 받은 것도 아니고 과정 마무리하고 이제 논문 써야 돼요 하는 친구도 있잖아. 그럼 논문을 한국에서 쓸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일하면서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 다 데려가. 그러면 급여가 얼마인 줄 알아? 대학원 졸 초임. 글쎄요, 30만 불? 30만 불이면 3억? 30만 불이면 한 3억 몇천. 3억 몇천. 정답이야. 한 4억 30만 불에서 40만 불 사이야. 그 정도. 한 4억 정도 주는. 대학원 초임이 3억이라는 거야. 이거는 우리 옆에 멀지 않은데 산업은행 있지. 산업은행장 연봉이 3억이야. 은행장. 은행장이. 자,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나 디지털 쪽에 있는 인건비는 너무 높아졌어.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일반 서민들이 일하고 있는 전통산업 분야. 저는 도로 놓는 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냥 물탱크 관리하는 일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트랙터 운전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 전부 허허벌판 황무지에
정유 시설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거기 시추할 때 거기까지 도로 놔줘야 되고 거기 근처 숙소 지어줘야 되고 거기 근처에 뭐 또 뭐 해야 돼 상하수도 관련한 물 줘야 되고 이런 일자리들이거든. 아직도 항무지가 많잖아요. 그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석유화학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해야지만 일반 서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야. 그럼 월급 늘었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기름값 싸졌지. 트럼프 잘해. 잘하네. 씨. 관세 왜 안 올리는 거야 도대체? 물가도 아직 안 된댔는데 이 학자들이 바보 같은 놈들 뭐 관세 올리면 물가 오른다더니 물가 하나도 안 오르는데 이 관세 더 올려서 중국 때려잡고 말이지 저 멕시코 갱들 때려잡고 캐나다 말이야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놈들이 이 소리 나오게끔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당락 덩키 있잖아. 이거 하는 거. 이건 전통적인 정유 시설이지. 이 덩키가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쉐일 옆으로 그 수압 하세 이걸 통해서 그 기름 캐기 시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바이든이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한다고 그거 못하게 해가지고 살짝 빽한 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다시 가동되는데 빠르면 6개월이고 길어봤자 1년 아니래. 그러면 1년 안에 대규모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거고 물론 이제 먼저 이 가동이 돼야겠지. 그렇죠. 가동이 된 다음에 대규모 관세가 부과되는 힘발을 얻게 되는데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안 그러면 혹독한 겨울이 올 수 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첫 번째 힌트 어느 회사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 쫙 커갈 가능성이 있다? 쉐일. 쉐일. 그렇죠. 에너지 쉐일. 기업들. 그렇지.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투자에 관심을 둘 필요 있다. 그런데 쉐일에 미국이 또 힘을 실어야 될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러시아 때문인데 다음 시간에.